한 10년 정도 바라보면은 코스피가 꽤나 상승하는 시대가 올 거라 보고 그 과정에는 배당금이 나날이 늘어나는 그 제도에 따라 봅니다. 앞으로 매년 배당금을 10% 이상 늘릴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금도 늘어나서 노후 자산으로 굉장히 매력 있어질 거다. 자, 내년부터 또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로 고배당주의 자금도 몰리고 있는데 지금 진입하기 매력적인 배당주 섹터는 어디고 어떤 기준 종목 선별해야 될까요? 배당주가 저는 이번 것 때문에 코스피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401K라는 게 있었어요. 401K 미국.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은퇴자,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뭐냐면 코스피가 올라서 배당금이 늘어나야 이 배당금으로 연금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네. 이 연금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동산을 최소화하고 연금을 늘리면 생활비가 생기죠. 근데 집을 쥐고 있어가지고는 생활비가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산 전환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게 국가의 의도예요. 이거는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추세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네. 그러면 그 엄청난 그 수천조의 부동산 자산들이 조금만 주식시장으로 넘어가도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한 10년 정도 바라보면은 코스피가 꽤나 상승하는 시대가 올 거라 보고 그 과정에는 배당금이 나날이 늘어나는 그 제도에 따라 봅니다. 그 제도 잘 보시면은 배당 성향 40% 아니면은 배당 성향 25% 이상에서 배당금 10% 증가입니다. 배당금 10% 증가라는 게 이제 저는 이렇게 문구가 들어왔다라는 게 기업들한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매년 배당금을 10% 늘리는 기업은 좋은 기업, 아닌 기업은 열등한 기업. 이렇게 나뉠 거예요. 네. 당장은 그게 뭐 구분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국가가 그렇게 뭔가 숫자로 지정을 해놓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나날이 10% 이상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네. 이쪽으로 자금 유입이 쫙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매년 배당금을 10% 이상 늘릴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금도 늘어나서 노후 자산으로 굉장히 매력 있어질 거다. 생각을 해보면요. 7의 법칙을 계산해 봤을 때 여기에 10% 수익률을 나누면은 7년 만에 2배로 올라갑니다. 자산이. 7년 만에 2배. 예, 그쵸. 배당금이 매년 10%씩 올라가면 되게 재밌어질 거예요. 지금 내가 2만 원짜리 주식을 사서 1,000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5% 수익률이에요. 근데 얘가 내년에 10% 되면은 1,100원, 1,210원 막 복리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7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2,000원 정도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는 2만 원을 샀으니까 7년 뒤에 저는 배당 수익률이 10%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속도로 20년이 지나면은 배당 수익률이 20%가 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럼 배당주를 어릴 때 쌀 때 사놓은 사람들은 노후를 적은 돈으로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네, 이런 구조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도 500조 원 돌파했었고 정부의 150조 원 규모 펀드 조성 이야기도 있는데 150조 원 규모 펀드 이거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아직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거의 뭐 이제 확정이라 봐야 되겠죠. 뭐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내년에는 코스피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제 코스닥 시장이 열리니까 저는 여기서 베란다로 쫓겨나는 사람 진짜 많이 나올 거라 보거든요. 무슨 의미죠? 코스닥 버블. 코스닥에서 재미있는 주식들이 엄청 나올 건데 네. 문제가 뭐냐면 코스닥은 적자인 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많죠. 밸류에이션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애초에 다 불가능하니까 꿈의 크기만 가지고 주가가 오를 거예요. 네. 테마주의 전성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네. 테마주는 세력들이 정해주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오른 것들 뭐 된다 듣고 나면 이미 많이 올라 있고 이거 사고 나니까 저거 떨어져 있고 마치 그 두더지 나오는 막 뿅망치로 두드리듯이 계속 이거 한 박자 늦게 두드리는 상황이 될 건데 한 번 실패할 때마다 10%씩 녹으면요. 한 10번 실패하면은 깡통 차는 거거든요. 근데 코스닥 투자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또 신용까지 걸어서 합니다. 한 번 틀릴 때마다 20%씩 날려먹을 거예요. 그러면 5번 투자하면 깡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스닥에서 오히려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코스닥 지수에만 투자를 하시고 종목별로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정말 나 하고 싶다라 그러면 코스닥에서도 대형주들이 있어요. 어차피 ETF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밀어 올릴 거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게임주 아니면 바이오 뭐 이런 섹터들입니다. 2차전지. 그 ETF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나는 여기서 최대 확률로 적게 먹고 빠질 거야라 들어가야지 크게 먹고 빠져야지라고 해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갔다가는 네. 좀 위험할 수도 있다. 한동안 좀 조용한 조방원 섹터 내년에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갈 만큼 많이 갔죠? 저는 이게 뭐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네. 많이 오르고 나면 이제 보내줄 때가 됐다. 예를 들어 야구 선수라 생각하면 제가 이제 하나이글스 워낙 좋아하니까 야구로 얘기하자면 류현진이 됐어요. 조방원은 이제 류현진이 된 거예요. 네. 이제 류현진이는
메이저리그 가야지. 이제 메이저리그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진이가 하나에서 더 뛰면 좋겠죠. 네, 저보다 동생입니다. 참고로. 어쨌든 뛰면 좋겠지만 조방원은 이미 벌써 글로벌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면 이제 글로벌 회사니까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놓아주고 나는 또 유망주를 찾으러 다녀야죠. 정우주 같은 친구들 찾으러 다녀야죠. 그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맨날 하는 전략 중에 하나 뭐냐면 까치밥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마지막 위에 있는 감 두세 개 정도 제가 안 땁니다. 일부러. 주식도 만약에 제 주식을 10배 오른 주식을 산 사람이 5%에서 10%는 먹을 수 있게 남겨두고 떠나야 저도 마음이 편하죠. 제가 그 꼭지점에서 딱 팔고 제 거 사자마자 저 사람은 손해만 보게 만들면 얼마나 좀 미안해요. 그래서 적당히 먹었으면은 주고 나오자. 다음 사람도 먹을 수 있게. 아주 훈훈한 투자법이네요. 훈훈한 투자법입니다. 로봇이는 ESS 시장 확대로 배터리 기업이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에 2차전지 기업들이 주가 반등했다가 또 살짝 또 떨어진 것 같아요. 2차전지 섹터 내년 어떻게 보세요? 내년까지는 그래도 좀 견딜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모로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어서 2차전지 쪽은 항상 이게 있습니다. 결국은 가격 경쟁인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의 경쟁이다, ESS는. 근데 꼭 대안이 중국 거 ESS 아니면 한국 거 ESS만 대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관점에서. 왜 ESS를 해결해야 돼? 라고 아이디어를 새롭게 풀 수도 있어요. 가상발전소를 쓸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ESS는 에너지 생산과 쓰는 것과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저장을 해서 쓰겠다의 개념인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얘네가 밤에 나오는 에너지가 있고 얘네는 낮에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가상발전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낮에 나오는 애는 너는 낮에 많이 나오니까 밤에 필요한 애한테 얘한테 팔고 얘는 지금 얘한테 팔고 그리고 나는 쌀 때 얘한테 사고 또 쌀 땐 얘한테 사고 이제 입찰 가격 이제 실시간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가 서로 P2P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렇게 되면서 가상발전소로 되면 ESS 없이도 효율화가 좀 많이 돌아가요.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ESS가 모든 게 정답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내년까지는 ESS가 그래도 좀 시장이 크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라도 ESS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보다 더 싸게 더 잘 만들어서 인프라를 터뜨려야 되는데 여기서도 시간 지나고 나면 퀘스천이 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유럽 시장으로 막 들어가는데 유럽이라는 나라가 중국에 많이 볼모를 잡혀 있어요.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ESS를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럽은 한국의 ESS보다는 중국의 ESS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국의 ESS가 자국 시장과 미국 시장 단둘만 지금 의존하는 상태라서 뭔가 좀 새로운 해법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올해 주식시장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내수 경기가 어려운 뭐 수출과 내수 간의 괴리 현상은 좀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좀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올해 주식시장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서울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했는데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도 들리고 저도 뭐 며칠 전에 저 마사지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게 손님 진짜 엄청 없다고 연말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또 연말이면 쓸 때도 많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데부터 좀 줄여서 그런지 몰라도 내수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이 내수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뭐 기호 1번, 2번, 3번 이런 얘기 나올까봐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내수가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돈의 회전율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팡팡 찍어내봤자 안 돌아요. 돈이 안 돌아요. 돈이 돌려면 이게 어디로 돌아야 되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번 돈을 쿠팡에 들어가면 돈이 몇 바퀴 돌까요? 생각보다 별로 안 돕니다. 그럼 내가 번 돈이 전통시장에 돌아갔을 때 몇 바퀴 돌까요? 쿠팡보다는 돈의 회전수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의 회전수가 늘어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회사 안에서는 돈이 안 돌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건설이다라 그러면은 이 집을 이사 오기 위해서 도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하청업사, 무전업사, 이삿짐 업체부터 시작해서 정말 자잘자잘한 그 이제 내수에 있는 소상공인들까지 돈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맨날 이제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결국은 힘들 때마다 부동산에 이제 의존했던 경제였던 거죠. 부동산 쪽은 확실히 돈을 푸는 효과가 나니까. 그래서 부동산 공급이라는 정책이 나왔을 때 그동안 보면은 허울뿐인 정책들이 되게 많았어요. 뿌려봤자 5년 자기 임기 안에 실제로 착공 들어간 게 없어요. 근데 뭐 수도권 공급 정책이래요. 없으니까 수도권 아파트 가격만 계속 올라가고 신축은 부족하니까 신축 위주로 전세가 오르고 매매가 오르고 특히 강남 쪽이 반포 쪽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신축이 반포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인프라가 달라져서 그런 거지. 만약에 서울 전 국토에 신축이 동시에 늘었다? 반포만 집중적으로 오르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부동산 좀 그 공급이 현실적인 정책이 제대로 나오면 내수가 저는 의외로 살 수 있다라 봐요. 그렇게 되면서 진짜로 착공이 들어가고 진짜로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돈이 지급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단순히 M2랑 M0 늘리고 막 통화량 늘리는 거로 막 단순히 이게 경제 살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 있을 것이다라 봐요. 그래서 건설 경기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특히 지방 경기가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럼 지방 경기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 건설업체들도 대형 건설사들은 지금 괜찮아요, 잘 견뎠어요. 근데 지방 건설사들 부도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돈이 떼이고 부도 나니까 뭐 돈 못 받고 5천만 원 떼이고 5천만 원 떼이고 하다 5군데 떼이면은 2억 5천을 떼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파산이 되잖아요. 그럼 지방 부동산도 살리려면은 저는 그 정책 하나만 풀면 된다 보거든요. 1가구 1주택자. 이제 그 규제만 잘만 해결을 해주면, 네.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 서울에도 집이 하나 있고 하나 더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데, 뭐 서울만 2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 지방에 한 채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주면 사람들이 임대 목적으로라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서울에 집은 사서 월세 받고 지방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내가 노후에 거주하고, 뭐 이런 정책도 나올 수 있잖아요. 똘똘한 채 유지 정책이 지방 시장을 네. 많이 좀 망가뜨렸다. 제가 지방에 살고 있잖아요. 광역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방에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집을 팔고 서울로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실수요자들도 아니에요. 그냥 투자 수요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똘똘한 한 채 하니까 여기로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포모가 와서 오히려 지방 부자들이 더 쏠림 현상이 나오더라. 그럼 지방 부자들이 서울로 진입을 하던가 막 계속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 지방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여기 돈 쓸 사람들이 필요한데. 지방도 소비력이 되게 이렇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들이 지방에서 돈을 팡팡팡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좀 정책들이 나와야 좀 돈이 돌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개인 투자자 10명 중 7명이 수익을 냈지만 대부분 소액기관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 67%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데이터였던 것 같은데 평균 한 912만 원 수익, 그리고 나머지 34%는 심지어 평균 685만 원을 손실을 봤습니다. 개인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뭔가 구조적 이유, 뭐 투자법에 뭔가 좀 잘못이 있는 걸까요? 사실 굉장히 좋은 장이었죠. 좋은 장이었죠. 이제 주식을 시작하자마자 잘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사놓고 잘 안 보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번에 웃꼬리즘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네. 숏 개그 하는 친구인데, 네. 제 친구입니다. 전화해서, 1년 만에 전화해서, 고마워, 너 때문에 수익 얻어서 밥 한번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수익률 몇 프로 났는데? 40% 났대요. 뭐 샀는데? 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뭘 샀대요? 그거 아직도 들고 있었어? 하니까, 나는 주식을 잘 몰라서, 네가 말한 거 사놓고 그냥 기다렸지.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되는 사람들은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급해요, 마음이. 조금 오르면 확장하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저는 이제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커뮤니티 보지 마라, 제발. 비교하지 마라. SNS든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순간 남들은 돈 잘 버는 것 같고 나만 못 버는 것 같거든요. 막상 보면은 잘 버내는 몇 명 없어요. 그냥 다 돈 못 버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다 잘 버내는데, 얘네가 자랑을 하니까 다 잘 버는 것처럼, 마치 이번 장에 50% 이상 못 벌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종목 교체를 해요. 그리고 이제 SNS에서는 반복 재생이 많기 때문에 요새 뭐가 유행한다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제가 엔화가 뜹니다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 이게 막 수많은 쇼폰과 채널들을 돌면서 내 주변에서 10번, 20번에 엔화를 사야 됩니다로 바뀌어서 들려요. 그 말한 사람은 한 명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엔화를 사야지라고 하면서 네. 듣게 들어가지죠. 내 귀에 들리는 거 사지 마시고 내가 발견하는 거 사야 돼요. 말의 회전율이 높은 시대네요. 네, 그래서 이 SNS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주식 투자 성과율이 나쁠 것이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쌀 때 사놓고 그냥 다른 일 해라. 저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22년도 장 안 좋을 때 네. 제가 뭐 했었냐면, 저희가 촬영업체를 하나 하는 게 있어가지고 골프장 촬영이 있었어요. 골프장 강의 촬영이 있어서 골프장에 살았습니다. 거의 한 달을. 근데 그때가 22년도 중에서 가장 하락이 많았던 달이더라고요. 그 달에 안 팔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주가가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때 그 촬영에 얽매이지 않고 만약에 주식 커뮤니티 하고 있었으면은 네. 팔았겠죠, 저도. 무서우니까. 네, 그래서 약간 그 SNS가 공포를 극단화시키고 탐욕도 극단화시키니까 투자를 이상하게 만들더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 가지 섹터와 종목도 점검해 주셨는데, 지금 현금 1억 원이 있는 분이라면 2026년 신년에는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랑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저는 항상 궁금했던 거 여쭤봐도 돼요? 왜 꼭 1억이라면 이렇게 5천만 원 해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가야죠. 1,000만 원 너무 작잖아. 전 늘 둘 중에 하나만 여쭤봐요. 어떤 때는 1억, 어떤 때는 5천만 원. 이게 어떤 채널은 1,000만 원만 꼭 물어보는 데가 있고. 1,000만 원은 네, 약해요. 지금
요즘 시대에 1,000만 원을 많은 분들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엔화. 네, 엔화. 확률이 제일 높자고 하면은 엔화가 여기서 백도는 어려울 것이다라 봐요. 네. 엔화는 플러스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나머지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요소들을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 만약 한다면 자산주. 제가 재무제표로 뒤집어서 막 그 자산주들 찾아내는 게 옛날부터 했던 일이거든요. 네. 20년 전부터. 그때 정말 재밌었었어요. 롯데칠성이라는 회사가 닷컴버블 터지고 나서 7만 원이었었는데 네. 딱 7년 만에 150만 원 가더라고요. 그때 자산 매력과 매출 매력이 올라가면서. 네. 그리고 8년 뒤 2015년에 300만 원 가더라고요. 7만 원짜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AI랑 기술 없이도 주가는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기술에만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을 동경하는 건 좋은데 기술주가 모든 정답은 아니다. 자산주의 기준은? 자산주의 기준은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회장님이 이 자산을 매각할 의지가 있는 자산이 중요합니다. 네.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는 헐값에라도 팔아서 개발을 해야 되는 회사들, 네. 또는 서울시 개발 계획을 보니까 이제 완전 묶여서 개발을 했을 때 이익이 더 날 거다라 보고 개발에 참여할 것 같은 회사들, 그 부동산이랑 같이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 공부가 서울시 부동산 공부랑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 시절이 온 것 같다.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컨셉이 된 거죠. 그동안은 기술을 공부해야 주식 투자가 됐다면 이제는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엔화와 자산주, 그리고요? 배당주? 배당주. 예. 배당주라면 뭐 지주사나 뭐 증권사나 은행이 되는 건가요? 많이 오른 애들 말고 이제 약간 중견 지주사급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면서 AI 안 묻은 상태에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애들. 네. 대표적으로 저는 뭐 한국타이어 이런 애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뭐 지금 2년 전부터 맨날 한국타이어 외쳤던 사람인데,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 보면은 돈 너무 잘 벌어요. 그러고서는 약간 거기 위에는 중견 지주사급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들도 배당 능력이 또 좋고, 돈을 잘 벌어야 배당을 늘릴 수 있겠죠. 네. 혹시 뭐 비트 쪽에 있는 이 가상자산이나 금은요? 진짜 금. 금은 좀 조심해야죠, 이제. 네네. 금이랑 주식이 동시에 오른 해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60년도 말이, 50년도 말이, 60년도 말밖에 없어요. 50년 이래 만에 처음으로 주식과 금이 동시에 올랐다는 거는 네. 주식이 떨어지던가 금이 떨어지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자는 주식이 떨어지는 걸 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금을 조심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전인구 소장님의 신간 2026 한요전자 이 책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2020년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전인구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